가로선번 보시면 입지나 경제활동의 주체가 정하는 장소이고 입지 선정은 그런 장소를 선정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입지 또는 입지 선정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쪽에 가시면 162쪽에 보니까 이제 3번에 입지 경쟁을 그랬는데 입지 경쟁은 입지 조건이 양호할 때 생기는 경쟁이죠. 야, 근데 위치가 좋다. 그러면 경쟁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쁜 아가씨가 시집하고 간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쟁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예쁜 경쟁인데, 그렇죠. 남자들 마찬가지 남자도 현빈처럼 잘생긴 애들이다. 그럼 아줌마들이 가만 놔둔다고요. 뜯어먹어 버린다고요. 가만 안 둬. 요즘 보니까 뭐 좀 잘생기면 그냥 뭐 쥐어 뜯어버리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예. 그래서 자, 이 3번의 입지 경쟁 보니까 2번 보시면 입지 조건이 양호하면 입지 경쟁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입지 경쟁이 치열하다 그랬죠. 이제 그런 걸 입지 경쟁이라 한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넘어가셔가지고 4번의 입지 조건의 평가 기준 그랬는데 그 밑에 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주거지 그러면은 쾌적성 또는 편의성이 좋으면 입지 조건이 좋은 거죠. 상업지 그러면 이제 수익성 돈이 돼야 되겠죠. 공업지 그러면은 생산 비를 절감 가능하거나 생산성이 높거나 이런 것들 그런 정도이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중요한 거는 163쪽의 제2절 농업 입지로 그랬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튀는의 농업 입지론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입지론은 사람 이름 들어가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산까지를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약속했던 대로 3, 4월부터는 계산을 서서히 들어가서 5, 6월 과정에서는 계산을 아주 열심히 해대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튀는의 농업 입지론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튀는이라는 사람이 만든 농업 입지 이론인데 농업 입지 이론이다. 이름을 흔히 이제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 입지 교차 지대설이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입지 교차 지대설이다. 나중에 확인하면 나오니까요. 네. 그럴 때 이제 이 팀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건 이제 도시라고 하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경작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농경지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럴 때 이 농경지는 일단 자연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니까 자연 조건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비옥도가 같다 그 이야기예요. 어디서 농사 짓든지 비옥도는 동일하다. 그러면 똑같은 뭐 한마지기 논이다. 예를 들어 200평의 논이다. 그러면 뭐 여기서 농사 짓든 저기서 짓든 뭐 다 똑같다. 수확량이 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종축이 지대이고 횡축이 거리라고 가정하죠. 그럴 때 아무래도 여러분도 어차피 비옥도가 같다면 도심 근교에서 농사짓는 A가 유리할까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B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A가 유리하겠죠. 뭐 똑같이 쌀 10가마 만들어가지고 먹고 남는 건 내다 팔아야 될 텐데 좀 수송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쪽은 수송비가 너무나 많이 들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래도 토지에 대한 수요가 이쪽이 많을 거니까 땅값이 비싸고 고로 지대도 비쌀 텐데 그러니까 지대는 결국 도심이 비싸다 그 이야기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지대는 싸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한 걸 우리가 한계지대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계지대 곡선. 그래서 왜 한계지대 곡선이라 그러느냐. 이쪽은 이제 집약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쪽이 집약 한계점이라 그러고 여기 밖에서 농사 안 짓거든요. 거리가 너무 멀면 수송비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라서 조방 한계점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지대 곡선을 우화해본다는 이야기는 뭐죠? 도심에서 지대가 이렇게 비싸고 자 그래프는 항상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여기서 5km 갔더니 지대가 요만큼이다. 조금 떨어졌어요. 10km 가면 어떻게 되냐. 도심에 10km면은 지대가 더 낮아지고 최외곽으로 가면은 지대가 있다고요. 제로라고요. 제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작물에 따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럴 때 작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집약농업이라는 놈이 있고 조박농업이 있다. 그래서 자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진다 그랬는데 집약농업의 지대 곡선을 가파르다 그랬죠. 조박농업은 완만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 가정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그럼 누구한테 빌려주는 게 지대를 많이 받냐? 조방이에요, 집약이에요? 집약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쪽은 집약농업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바깥쪽은 땅 주인들이 누구한테 빌려줄 가능성이 많냐? 집약일까요? 조방일까요? 조방이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 중심지를 근교로 안쪽은 집약농업이 이루어지고, 바깥쪽은 집약이에요, 조방이에요? 조방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튜닝의 이론은 결론적으로 안쪽은 집약농업이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는 조방농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밖으로 갈수록 집약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한 게 애플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건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상업지 지대 곡선이 가파르다라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자, 주거지 지대 곡선은 조금 덜 가파르다. 그 다음에 공업지 지대 곡선은 또 훨씬 더 완만하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상업지라는 거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장사가 되죠.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는 어차피 장사 안 되니까 애지간한 거리가 넘어가면은 어차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이해하신 거죠? 상권이라는 게 한없이 넓어진 거 아니니까. 주거지하면 조금 뭐 멀어도 또 통행 가능하면 되죠. 공업지요? 공업지는 수송로 가능하면 조금 더 멀어도 됩니다. 땅값 싼 데로.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누가 이용할 가능성이 많냐, 그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지대를 제일 많이 내는 게 누구냐? 상업지.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고. 자, 여기까지는 누가 지대를 제일 많이 내요? 세 개 중에, 하나, 둘, 세 개 중에 파란 색깔이죠? 그래서 주거지. 그럼 바깥쪽은 누가 제일 지대를 많이 내느냐? 공업지. 그 이야기는 도심 근교로 안쪽으로는 상권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주거가 형성되고, 더 바깥쪽은 공업지역이 형성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치 이 토지를 입찰에 맡기면 누가 낙찰 받겠어요? 최저가를 쓴 사람이요, 최고가를 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입찰 지대곡선이라 그래요. 비드밴드 커브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요약식으로 확인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농업지대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로 농업지대 곡선을 이제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되냐 하면. 의의는 동그라미 1번, 3번, 4번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이번에 튀네의 농업지대 곡선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의 그 단일지대 지대 곡선은 조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세하게 잘 써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니까 작물 A, B, C가 방금 이야기 드린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랑 아주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한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66쪽에 괄호 3번에 보시면 튀네의 농업입지 이론의 결론 및 요약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그런 부분이 시험에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확인을 요약집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요약집 한번 가보죠. 지금 야간반은 그냥 요약집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야간반은 동의를 해서 처음 하는 분이건 오래 했던 분이건 간에 그냥 요약집으로. 야간반은 시간이 없어요, 또. 두 개를 다 보면은 시간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반은 그럭저럭 이제 잘 따라올 거예요, 아마 이제. 자, 요약집은 53쪽인데, 자, 그 입지가 뭐냐? 입지 선정이 뭐냐? 이걸 보셔야죠. 고도로 줄여놨으니까 입지 선정의 중요성 읽어보셔야 되고, 아까 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광의 혹은 협의 입지론이라는 거 뭐 그것도 한번 보신다. 입지론, 적지론인데 보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A절의 농업집지론이다 그래서 튀네의 입지교차지대에서이다 그랬는데, 자, 변 하나 해주시고, 튀네는 도시의 거리에 따라 수송빈도이고요. 입지교차지대에서를 주장하였다. 이번에 도시중심지역 접근성이 높으면 그것까지 수송비가 적게 되기 때문에 시대가 높다는 것이다. 3번에 따라서 한계지대 곡선을 우하향하는 형태로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고 멀어질수록 지대가 낮아지는데, 조방 한계점 최매각으로 가면 지대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그랬죠. 공식 크게 유용하지 않다 그랬어요. 외국생이 그러면 좋긴 한데 크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4번에 지역농업과 조방농업은 다른 한계지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A 지역은 집약농을 입지하고, 자, 그 밑에 그리면서 이제 왼쪽은 한계지대 곡선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집약과 조방인데, 안쪽 A 지역은 집약이, 그런 이야기죠. 자, B 지역은 조방농을 입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원리는 공업지 또는 상업지 이론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알론소 입지형지대 곡선이다. 아까 제가 이름 잘못 이야기했네, 참. 알론소입니다. 입지형지대 곡선은 보니까 맨 안쪽은 누구냐 하면은 제어지대를 많이 내는 게 상업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간은 주거지. 그 다음에 맨 바깥쪽은 누구라고요? 공업지. 이렇게 이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니까 이제 나중에 외우기는 편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본소로 다시 오셔서 주거입지는 우리가 격월로 하자 그랬죠. 워낙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으니까요. 다음 과정에서 보기로 하고, 자 172쪽으로 가셔가지고 상업지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죠. 상업지. 상업지인데 이제 상권이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배부지라고 하는 거죠. 배부지. 그래서 장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옆쪽에 173쪽에 보시면 가로 4번에 상권의 측정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시장 침투라든가 이제 분산시장 접근법 또는 공간 독점이 있다. 그런데 시장 침투라는 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웨일리라든가 허프가 이야기하는 호르무즈 상권 모형 계산으로 어디까지가 나의 상권이다라고 계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든가 소매점포 같은 것들의 상권을 백정할 때 많이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거기 일단 시장 침투 맨 밑에 보니까 백화점이나 슈퍼 뭐 그런 거 있죠. 이 정도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공간 독점이라는 거는 더 간단하다. 얘 보니까 뭐 주류 판매점 그런 거 있나요? 제가 이제 술 판매점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강북 주류 도매상이 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친구들이 트럭 끌고 와가지고 막 저 나이트클럽에다 술을 막 집어넣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강북 애들이 도끼 들고 갈까요? 독점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술은 아주 치열합니다, 싸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술을 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점잖게 그러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설득할 것 같으세요? 도끼 들고 싸울 것 같으세요? 세상은 그렇게 설득만 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독점권이 있는 것들은 침해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공간 독점이다. 그거는 상권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독점권이 있는 영역이 다 상권이니까. 그래서, 주류 판매점이나 우체국이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주유소도 사실은 독점권이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거리제한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제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많아졌죠.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은 그 맨 밑에 가보점을 했는데 제가 원목 가구 가지고 이야기를 예전에 좀 드렸죠. 근데 이제 이 서울에 이 강남 권역에 이제 원목 가구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 이 원목 가구라는 거는 똑같은 침대인데 50만 원짜리가 아니고 200만 원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수요층이 모든 사람이 골고루 살까요? 지역별로 부유한 동네로 한정돼 있을까요? 실제로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강남 권역하고 이제 분당 권역이나 판교가 좀 많이 살 거고 내려가면 충청도하고 전라도는 별로 사는 데가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저리 이제 울산 쪽이나 부산 쪽이나 이쪽쯤 가야지 좀 사는 데가 있는 거예요. 충청도나 전라도도 뭐 사는 데가 있을까? 섭섭하니까 한 군데만 할게요. 대전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 한 군데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상권이 백화점처럼 쭉, 백화점을 중심으로 쭉, 뭐, 반경 5km 이렇게, 전체를 차지한다고 중간중간 떨어져 있다고요. 중간에, 그게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권역이 존재하는 권역을, 여기저기서 찾아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정 지역만 공급하는 불연속 상권. 불연속이 뭐예요? 쭉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고급 가부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이번에, 자, 상업집지로 그랬는데 크리스탈로죠. 그래서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로는 그 용어 좀 정리가 되셔야 된다 그랬죠. 용어. 그래서 중심지, 중심성, 배우지,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최소의 오치. 그 다음에 용어가 결정되면 중심지 성립 요건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약 이론의 요약 정도를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로는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중심지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먼저 보시면, 중심지는 재화나 용역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재화라는 건 물건을 이야기하고, 영역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 중개업도 용역이죠, 용역. 우리가 중개라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뭐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후지라는 건 뭐냐. 배후지는 이런 중심지 권역에 미치는 범위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상권이다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봐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예를 많이 들었죠. 나는 주민등록 등본을 좀 떼야 되겠다. 이건 서비스죠. 이런 걸 떼려면 우리 동네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뭐 피자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심 상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중심지라 그래요. 중심지. 제공하는 거. 이 주변 지역을 중심지라 그런다고요? 배후지라 그런다고요? 피자 먹고 싶다, 피자.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동사무소요, 피자집이요? 피자집.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권역이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물품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들은 이제 주로 구매하는 상품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 상업지역이 중심지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예컨대 남양주로 보면 이제 이 지역이겠죠, 이 지역. 이해하신 거죠?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중심지의 배후지예요. 배후지. 그렇게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도달거리하고 최소 요구치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그래서 이제 중심지에 성립 요건까지 가시면, 대략은 이제 된 거예요. 성립 요건이다. 여러분, 예컨대 이제 제가 피자집을 해나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자. 그럴 때 피자집에 투자 자금이 3억이다라고 가정하자. 임대료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에다가, 그 다음에, 뭐죠? 프랜차이즈 비용 냈고, 보증금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 자금으로 한 5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치자. 그래서 3억이 들어간다? 그럼 이제 이 3억을 투자했으니까 뭐, 대충 해가지고 만원 벌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성공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 피자집을 했는데, 다행히, 이 피자집은, 대략 여기가 워낙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어서, 한 달에 최소한의 매출액이 3천 정도만 나오면 망하진 않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마진이 30%니까 3천이면 3, 3, 9, 900 정도 나오고, 그럼 임대료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도 한 100만 원 가져갈 수 있을까? 당연히 망하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100을 가져갔으니까 라고 치자. 그럴 때 이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권역이 대략 반경 몇 킬로냐 봤더니 3킬로라고 치자. 이해하셨나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 점포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치에서 최소 요구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점포를 열어가지고 장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더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는지. 그랬더니 제일 멀리서 왔던 사람이 반경 5km에서 왔다 그러더라. 5km.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데, 왜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냐? 이 사람이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피자를 사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갔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피자라는 재화가 몇 킬로를 이동한 거예요.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예요. 다시 말해서 고객들이 통행하고자 하는 최대 거리예요. 이거를 우리는 재화의 도달 범위를 한다. 이럴 때 피자집이 이와 같이 최소 요구치보다 손님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돼가지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이제 이거는 중심지가 성립 가능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중심지가 성립하는데, 반대로 최소한 3km는 와야 된다.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보니까 장소가 안 좋아가지고 저 산속이다. 피자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걸어오다가 낑낑낑낑 힘들어가지고 반경 1km 이상은 절대로 안 오더라.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거밖에 안 되면 최소한의 매출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매출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망하죠. 그러니까 중심지 성립 요구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립 요건만 볼게요. 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거기는 싹 다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자, 176쪽에 5번에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의 요약이다 그랬는데, 이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거시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형성 구조를 이야기한 건데, 중심성의 이 크기에 따라서 고차원 중심지하고 저차원 중심지로 나누죠.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는
그 다음에 중차원하고 저차원 이렇게 나누자. 원래는 이게 이제 주로 서비스 입지를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이 크리스탈리 이론은. 그런데, 예컨대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상권이 큰 걸 고차원이라 그래요. 아니면, 할인점 같이 상권이 조금 작은 걸 이제 중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차원 그러면 이제 소매점 구멍가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이제 분포 양상을 볼 때 우리나라 지도라고 치고요. 우리나라 지도 안에 백화점이 균일하게 분포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밀도가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백화점이 퍼져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만 모여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비스 입지를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약간 돌려서 이거를 행정구역을 한번 봐보자. 도시구조로. 예컨대 고차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도시죠. 그래서 공부하시니까 뭐 다들 알죠 이건?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시군구 정도. 그래서 뭐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이제 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리나 동 정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나라 전체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뭐 몇 개나 되겠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숫자가 많을까요? 고차원 중심지는 숫자가 적을까요? 적죠. 그런데 리나 동 같은 경우는 뭐 수백 개니까 숫자가 많겠죠. 그 다음에 자 중심지의 크기 한번 볼까요? 크기. 아무래도 특별시나 광역시는 권역이 크죠. 리나 동은 아주 작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크기가 크고 여기는 크기가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심지가 제공하는 기능이 있죠. 예컨대 백화점은 수백 개의 물건들이 있죠. 수백 개가 아니지. 예컨대 뭐 수만 개의 물건이 있죠. 그런데 구멍가게 같은 것들은 물건이 많다면 적다고요? 적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별걸 다 해주잖아요. 서비스를. 그런데 리나 동은 뭐 고작해야 임금이나 뭐 그런 것밖에 안 떼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능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는 기능이 단순하다 뭐 이렇게. 그럴 때 한 개의 고차원 중심지, 한 개의 특별시가 대략 고를 20개 정도 담고 있다라고 가정하자. 20개 너무 많네. 10개라고 치자. 참고로 서울은 뭐 25개 구입니다만은 대전 같은 경우는 4개밖에 안 돼요. 구가. 대전 광역시가. 그러니까 평균 10개로 잡을게요. 그럴 때 한 개의 구가 리나 동을 한 20개 정도 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20개. 그러면 한 개의 특별시는 이런 논리라면 한 개의 특별시는 리나 동을 몇 개를 가지고 있겠어요? 이런 게 10개니까 20개예요? 200개예요? 200개. 그러니까 보세요. 아래는 숫자가 많고 위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 그래서 이런 걸 피라미드 구조로 하래요. 피라미드 구조. 자, 또 하나. 그러니까 중차원 중심지가 포함한 저차원은 20개죠. 그런데 이런 중차원을 고차원은 20개보다 많이 담을 수 있다고요? 적게 담을 수 있다고요? 적게. 10개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담을 수 있는 숫자가 많아진다고요? 적어진다고요? 이런 걸 포서보일이라고 그래요. 포서보일. 포너의 숫자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잘 이해하는 게 지금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이제 결론만 좀 볼까요? 결론. 결론. 더블 확인이 되겠는데 결론. 5번. 니은번에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고 저차원 중심지일수록 가깝다 그랬죠. 자, 대입번.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크고 다양한 중심의 기능을 갖고 있다 됐고 1번. 저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점차 줄어든다 됐죠. 따라서 중심의 수는 피라미드 모양의 계층 구조를 이룬다. 민번. 중차원 중심지가 포함하는 저차원 중심지 수는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그 분포가 줄어든다. 점점 분포가 준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자, 확인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바로 이번에 레일리 소멸적 법칙인데 별 3개 중요하다 됐죠 이거. 그래서 이 레일리 소멸적 법칙은 그 옆에 뭐 문제 같은 거 그런 건 크리스탈로는 딱 지금 공부한 거 가지고 100% 다 맞추겠네 그거. 뭐 딱 그 정도 수 나와요. 맨날 뭐 시험 낸다는 게 이런 거 옛날에 뭐 8회 때 이런 거 가지고 냈고 이런 거.
방금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없죠. 솔직히 용어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용어 설명이 아니면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영어를 모르면 이제 허프를 모르거든요, 이거. 이 중심지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허프의 이론을 또 설명을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서 한 게 아니고. 크리스탈은 별 안 했잖아요, 제가. 예. 이름은 예뻐요, 크리스탈 막 이러니까. 근데 이론은 뭐 용어 이외에는 별거 없다. 예. 레일리죠. 레일리인데, 여러분들, 레일리 소멸 껍질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계산 문제로 나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이 뭐, 이거는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공부가 좀 되셨겠죠. 지금 벌써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예. 엊그제 어디서 특강을 해봤더니 조금 빨리 하니까 힘들어하더만요. 조금 느리게 할 때는 뭐 딱 굉장히 좋아하더니 투자이론 쪽에서는 이제 뭐 너무 진도가 미뤄지니까 하루 종일 한 건데 뭐 그렇다고 요즘 밤까지 하면은 싫어해요. 요즘 중학생들은. 옛날 중학생들은 막 새벽 1시까지 해도 옛날 막 진짜 농담이 아니고 12, 13, 14일 때는 제가 강남에서 강의할 때인데 그때는 특강을 밤 11시, 12시까지 했어요. 마지막 특강은. 왜냐하면 막 지방에서 올라와. 강남이 이제 그게 반이 5개인데 1,600명이에요, 수강생이 그 당시에. 그때 이후로 그렇게 큰 학원은 없어요, 국내에. 그래서 반 5개 중에 제가 3개 반을 강의를 했거든요. 나머지 2개 반은 이제 선생님 2분이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 3명이죠. 5개 반을 가봤는데. 근데 뭐 특강 한 번씩 하면 350명 막 이렇게 오거든요. 강의실 제일 큰 게 350석이에요. 근데, 그때는 또 와요. 지방에 오신 분들이 이제, 그때 동영상 자체가 잘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막 대충 듣다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예관방을 얻어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나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고. 5명이 와가지고. 근데 그런 소리도 뭐,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7시에 끝낼 수 있나요? 요즘은 저녁 7시만 넘어가면 수강생들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시간이 오후 6시하고 7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나는 아닌데. 나는 더 해주면 좋은데. 아니라니까요. 가요. 막 일어서서 가는 거 보면 못해요.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7시 20분에 끊었거든요. 토요일날 7시 20분. 그것도 이제 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진도 다 못 끝내가지고 조금 더 하기로 했는데 조금 밀어버렸더니 투자이론 쪽은 많이 했겠지. 투자이론 워낙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많이 했을 거다 생각하고 쫙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더니 힘들다 그러더라고, 쉬는 시간에. 아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민법만 하지 말고 개론도 좀 하라고. 네, 그 이야기 했죠. 그래서 그랬더니 사실 안 하긴 안 했어요 그러던데.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느려지는 바람에 평가 쪽을 못하고 밀어놨잖아요, 지금. 평가는 밀어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밀어버리면.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게 낫지, 그럴 거면.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하십시다라고 이제 한 거죠. 저번 주 일요일 날 했구나, 참. 그래서, 그때 감회가 좀 깊은데, 여러분도 만일 이제 특강할 때 막 밀어버리면 못 알아듣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못 알아들으면 제가 오해합니다. 결혼 되려고만 하는구나, 라고. 네. 레일리죠. 소멸인력 법칙이다. 지금 이게, 계산을 2월 달에 할 수도 있고요. 저는 11월 달에 할 수 있어요. 물론 눈 감고도 하니까 이런 계산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미뤘겠어요? 공부할 시간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론 정리하라고. 그런데, 시간을 드렸는데 이론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전혀 쓸모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소멸인력 법칙이다. 요거는 이론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소매가 덤에서 놓은 거 장사한다는 이야기죠. 장사에도 인력이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서술식으로 나올 때 맨날 나오는 게 이거예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원용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만유인력 법칙은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은 그래비티 중력상수죠. 에다가 두 물체의 무게는 비례하고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의 무게는 비례하고 두 물체 간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공식은 우리 책에 보면은 뭐 다양한 공식들이 있는데 제가 딱 하나는 약속드렸죠. 뭐 충분히 공부를 하신다면 이거 하나 가지고 세 가지를 싹 다 계산해 버리겠다. 오늘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정말 계산이 되는지. 중간에는 제가 이제 유도라는 걸 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긴 할 텐데 어쨌든 뭐 결론은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상권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설명했는데 그럴 때 비례하고 반비례가 아주 중요한데 아까 이 힘은 덩치 무게하고는 비례한다 그랬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은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게가 뭐냐면 상권입니다. 상권. 그러니까 상권의 크기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비례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상권과 고객 간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뭔 말이냐? 여기 보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힘은 세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반비례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느낌이 조금 들면 좋은데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요것만 가지고 하겠다 그랬죠. 책에 있는 공식 일치 안 쓰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을 계산할 때 분자 쪽에다가는 뭘 넣어야 될까요? 분자는 비례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거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상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상권의 크기. 분모 쪽에다가는 상권의 크기예요? 거리예요? 거리. 그걸 생각해야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자체가 이제 서술식으로도 문제 잘 나오지만, 계산할 때는, 공식의 분모 분자에다 뭘 넣을 건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상권이고, 여기가 B상권이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여기가 미들, 중간 지점이다 가정해요. 그럴 때 A와 B상권의 크기가 똑같다. 그러면, 결국 상권의 경제가 되는 분기점은 정확하게 중간일 것이다. 왜냐? 당기는 힘이 같을 거니까. 자, 그런데, A상권의 인구가 2만 명이고, B상권의 인구가 1만이다. 그럼 누가 큰 거예요? B가 큰 거예요? A가 큰 거예요? A. 그럼 A가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세겠다? A가 끌어당기는 힘이 세고 B가 당기는 힘이 작을 거니까 상권의 경계가 되는 분기점은 상권이 큰 A를 기준으로 하면은 가까이 있다고요? 멀리 있다고요? 멀리. 상권이 작은 B를 기준으로 하면 멀리요? 가까이요? 가까이.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물어봤는지를 잘 보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멀다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신 거죠? 상권의 큰 쪽 기준으로는 멀리 가까이요? 멀리.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은 뭐 나중에 요약집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자, 문제 바로 가죠. 참고에 보시면 178쪽입니다. 178쪽. 178쪽 보시면은 큰 선발에 예가 있죠, 예.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A도시, 도시 A하고 도시 B가 C도시가 있고, 레일리 수면역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도시 A와 도시 B로의 인구 유인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A도시는 인구가 몇만 명이죠? 7만. 와, 이거 작아서 보이지도 않네. B도시는 몇만 명이죠? 42만. 안 보여도 알아요. 이런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 A도시입니다. A도시. 여기가 이제 B도시가 있죠. 여기는 인구가 몇 만이라 그랬느냐? 7만. 다음에, 여기는 인구가 몇 만이냐? 42만. 그렇죠. 42만이다. 그럴 때, 7만, 42만. C도시가 중간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 쓰면 이제 계산할 때 칸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고무줄처럼 쭉 끌어당겼다 치고, C가 여기에다 가정할게요. 뭐, 거리만 똑같으면 되니까. 여기는 거리가 몇 킬로죠? 10km. 여기는 거리가 몇 킬로죠? 20km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자. 자, 그럴 때 그 책에 있는 공식 보니까 좀 복잡하죠. B분의 BA, 뭐, 이게 유인으로 가는 공식인데,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안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요거는 쓰겠다고.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C에 있는 고객을 A도 끌어당기고, 당연히 B도 끌어당기겠죠. 왜냐하면 이제 점포는 이쪽 두 군데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A 아니면 B로 갈 거예요. 그럴 때 A가 끌어당기는 힘을, 저는 앞으로 항상 이렇게 쓸 거예요. 힘에다가, 아래쪽, 아래첨자로 A를 붙일 겁니다. 그럼 누가 끌어당기는 힘이냐? A가 이렇게. 자, 그러면 B가 끌어당기는 힘을 어떻게 쓸 수 있겠냐? 당연히 힘
B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공식에서 상권의 크기는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상권의 크기는 분자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권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은 7만, 그렇죠. 다음에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니까 분모에다 넣을게요. 거리가 10의 제곱이죠. 제가 한 건 이거밖에 없죠, 지금. 요거, 자, 상권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은 42만.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이 얼마냐 그러면은 20의 제곱,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민감하신 분 같으면, 아니, 왜 선생님 G는 안 쓰세요, G? 중력상수, 전문분들 잘 아실 거예요. 9.8m/s 제곱이라는 거. 아니면 중력가속도. 이게 중력상수인데, 글로비티인데, 상수는 필요 없죠. 왜냐? 양쪽 다 우리가 힘의 상대적 크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어차피 상수는 약분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계산할 때 상수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비례하고 반비례만 넣으면 된다. 자, 그럴 때, 요거 이제 여러분들은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힘을 비교하면 되는데, 저는 계산기가 없어요. 그래서 암산으로 할 텐데, 요거는 100분의 7이고, 요거는 2인에서 400분의 42죠. 두 개를 비교하려니까 분모가 달라서 힘드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숫자 4를 곱할게요. 분모 통분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우리 사천전산에서 위아래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똑같죠. 나눠도 똑같고, 그러니까 400분의 7 곱하기 4다. 이거는 400분의, 이거 좀 고쳐볼게요. 400분의, 혹시 이게 7의 배수가 되거나 4의 배수가 되면 굉장히 편하죠. 약분이니까. 되게 다행히 7, 6, 42, 그렇죠.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내죠. 이런 계산 문제는 소수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400을 약분해버리고, 예. 이런 억울한 일이, 이건 다시 쓸게요. 7을 약분해버리면 남는 건 뭐밖에 없죠? 4. 여기는 뭐죠? 6.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4대 6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체 힘을 구할 때는 2개 더한 거 10분의 4가 있죠. 40%. 그 다음에 2개 더한 거 10분의 6이 있죠. 60%. 그래서 A를 끌고 갈 확률은 40%, B는 60%이다. 혹시 답이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푸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공식 안 쓰고 이미 알고 있는 공식 딱 하나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컨버스인데, 여러분들 컨버스라는 거는 이 컨버스의 이론은 이제 분기점 모형이라 그래요. 또는 레일리 컨버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성대 안정훈 교수는 이제 레일리 컨버스 모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컨버스는 레일리 모형을 계량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뭘 계량했냐면, 우리 책에는 뭐 이제 기본서에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데, 여기요. 여기가 인구 1만이고 여기가 1만이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2예요. 여기는 1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1kg라면 여기는 1.414kg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레일리가 알아낸 게 아니고, 이거는 컨버스가 알아낸 거예요. 레일리는 어디까지만 알았냐면, 상권이 큰 A로부터 좀 멀 거야, 이게. 여기는 더 가깝고, 그러니까 여기가 1kg라면, 여기는 멀어가지고 1kg라고요, 루트 2kg라고요. 루트 2가 1.414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는 레일리가 아니라니까요. 레일리는 그냥 멀 거다라고만 알았고, 사실은 컨버스가 알아낸 거예요. 그런 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컨버스는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레일리 모형을 그냥 좀 더 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거리를 명확하게 얘기했다고요. 거리로. 그러니까 훨씬 더 정교해진 거죠. 그러니까 레일리는 이제 초기 모형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온 거죠. 상권이 A가 크다면 A로부터 약간 더 멀리 있을 거야. 뭐 이 정도. 뭐 그 이상은 이야기는 못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저 모형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제가 공식을 좀 만들어 볼 텐데, 여기 컨버스 모형 공식 한번 봐보세요. 그 밑에 여러분 그 사례 해결에 있는 공식 보니까 A 도시로부터의 상권의 분기점 그래가지고 1 더하기 뭐 루트 막 n병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쓰시려고요? 그럼 쓰세요. 공식 제가 좀 간결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못 써요. 이거를 60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쓴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간략하게 할 건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거 2만이고, 여기가 아까 뭐, 만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 상권의 전개가 되는 분기점이 이쪽이다라고 가정하자.
분기점. 그럴 때, 여기, 자, 분기점하고 A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할게요. 자, 우리 책에서는 distance A에서 DA라고 표현한 건데, 이 DA, DB라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 X, Y를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Y라고 가정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상권의 인구수율에서 이제 PA이고, 여기가 PB인데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인구가 2만이다. 여기가 인구가 1만이다. 라고 가정하자. 아니, 예를 들어 버릴게요, 그냥.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은, 이제 X 또는 Y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식 두 개만 있으면 X, Y는 당연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저 혼자 할 테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면 돼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X 더하기 Y가 전체 거리다라고 가정하자. 전체 거리를 10km로 가정하기 10km. 그래서 10km이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기 4로 할게요. 4. 그리고 전체 거리는 3km를 하겠습니다. 전체 거리는 몇 킬로라고요? 3km? 예. 그러면 X 더하기 Y는 몇 킬로란 말이냐? 3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중에 한데, 여러분 이쪽에 있는 고객들을 A가 안 끌어당길까요? 끌어당길까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끌어당기는 힘을 제가 이렇게 쓴다 그랬죠. 힘 A다라고 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상권의 크기 4만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X의 제곱에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끌고 가는 힘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걸 힘 B라고 하자. 힘 B. 여러분은 자, 상권의 크기가 1만이죠. 그 다음에 거리는 Y죠. Y 제곱에는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비례예요. 이러겠죠. 자, 분기점의 정의가 뭐냐? 상권의 분기점이 정의가 뭐예요? 상권이 나뉜다는 이야기는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분기점보다 이쪽에 있을 때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한테 끌려가겠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B한테 끌려오겠죠. 그 분기점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론적으로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이론적으로는 반 나눠서 가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기점에서는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같은 지점이에요. 어디 가도 못하는 지점. 이해하셨나요? 훌륭하신데?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4y제곱이 x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양변에다 루트를 싹 다 씌워버린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루트를 씌우기 전에 y부터 계산할까요? y제곱은 x부터 계산하죠. x가 편하니까. 자, x제곱은 4y제곱이다. 그 이야기죠? 반사 바꿔서 x제곱은 4개 y제곱이다. 그럼 양변에다 루트 한번 씌워볼게요.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느냐? x 이퀄 루트 4 곱하기 y다라고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비례식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비례식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사실은 이거 자체가 비례식인데 여기는 x 대 y가 뭐랑 같다는 이야기냐 그러면은 루트 1 대 루트 4랑 같다는 이야기다. 왜 그러냐? 루트 4대 루트 1과 같다는 이야기다. 왜 그러냐? 비례식은 내항 곱하는 것하고 외항 곱하는 게 달라요? 같아야 돼요. 루트 1이 1이거든요? 1 곱하기 x가 루트 4 곱하기 y랑 같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식이 곧 이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식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식은 어떻게 유도한 거냐 그러면 마저 할게요. 여기 이제 x가 아까 루트 4y라 그랬죠. 여기 이제 2y인데 거리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다 x 집어넣으면 x 더하기 y 이퀄 3이었는데 x가 2y라 그랬으니까 x 집어넣을게요. x가 2y라 그랬으니까 2y 더하기 y는 3이다. 그러면 y가 세개니까 얼마죠? 3y 이퀄 3이니까 양분 3 약분해버리면 y 이퀄 얼마가 되느냐? 1. 그럼 전체 거리 중에 y가 1km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x는 몇 킬로라는 이야기예요? 2km다 이런 이야기죠.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원래는. 그런데 여기 실유도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자 그 이야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필요 없고요. 기억 안 해도 돼요. 자, 결론만 기억하자. 그러니까 이 식이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비례식을 이야기한다. 비례식.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 x하고 y를 구할 때는 이 루트 4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쪽 A 상권의 인구수예요.
여기다 뭘 뒤집어 씌웠다고요? 루트. 그 다음에 B상권의 인구에다 뭘 뒤집어 씌운다고? 루트. 요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x 대 y는 루트 4대 루트 1이다. 그럼 x는 루트 4고 y는 루트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지금 이제 이런 거 좀 빼버리고, 자, 여기가, 아까 인구 4만이고, 여기가 인구 1만이다. 전체 거리가 3km이다. 그럴 때 분기점까지 거리 구하시면 그러면, 자, 여기를 x라고 치고, 여기를 y라고 쳤다. 그럴 때 x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전체 인구에다가 뭘 뒤집으시면 된다고요? 루트. 그 다음에 y도 여기다가 루트. 그랬더니 y는 얼마 나왔어요? 1. x는 루트 4 해서 얼마 나왔다고요? 2. 이렇게 나온다. 이해하셨나요? 계산 과정은 필요 없으니까 그럼 저 혼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식이에요, 제가. 누구 책에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은, 사용을 안 하고 있겠죠. 사용하면 안 되지, 마음대로.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전체 거리가 10km이다. 10km. 2, 4, 잠깐만, 여기가 9,000, 여기 5,000. 그러면 6, 8 2km, 4km, 6km, 8km 이렇게 전체 거리가 8km이다라고 치자. 자, 그럴 때 일단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상권은 누가 커요? B가 커요? A가 커요? 그럼 상권의 분기점은 A에서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여기도 알았죠. 이해하셨어요? 좋아. 자, 그럼 여기까지가 x라고 치고 여기까지가 y라고 치자. 그럴 때 x하고 y를 구할 때는 이렇게 두 개씩을 연립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그럴 필요 없고 루트만 씌우면 된다고요. 루트. 그래서 전체 상권을 최소 공배수로 약분을 해가지고 1000으로 약분합니다. 그러면 1이고 이거는 9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된다. 그럼 x는 얼마가 되냐? 3kg. 3. y는 얼마가 되느냐? 1.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3 더하기 1이 4kg이고 전체가 8kg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 x가 3칸이고 y가 1칸이라는 이야기니까 2kg 단위로 하나, 둘, 셋, 4칸으로 따진다면 x는 전체 2개 더한 게 4분의 3이니까 전체 8kg 몇 킬로라고? 6kg 이렇게 나온다. 6kg. 4칸 중에 3칸이 x니까.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다시. 자, 처음이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 B. 여기는, 100평의 점포가 있고, 여기는 400평의 점포가 있다. 저건 했네, 이미. 여기 A는 400평의 점포이고, 그 다음에 B는 1600평의 점포이다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거리는, 6km다, 6km. 1, 2, 3, 4, 5, 6. 자, 1, 2, 3, 4, 5, 6이다. 자, 그러면 상권이 누가 커요? 지금 A가 커요? B가 커요? 그러면 상권은 B로부터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일단 멀리 있다 칠게, 이렇게. 거리는 계산 안 했으니까 아직 몰라요. 자, 그럴 때 여기를 x라고 치고 여기를 y라고 치자. 자, 그럴 때 x와 y를 구할 때는 공식 쓴다고요? 약분하면 된다고요. 약분해가지고 루트 씌운다. 4를 약분하면은 1, 4. 자, 그러면 루트 1이니까 얼마가 되느냐? 1. 여기는 루트 4니까 얼마가 되느냐? 2. 그러니까 여기는 1이고 1대 2니까 전체가 4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전체 거리는 얼마예요? 6. 6이죠, 6. 그러니까 6에 대해서 6 전체에 대해서 3분의 1이 x다 그 이야기예요. 1대 2니까. 그러면 2kg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더라. 이해하셨나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나? 참인데 이렇게 냈으면 쉬울 걸 그랬네. 괜히 이렇게 복잡하게 했네요. 여기 1kg, 여기 kg, 여기까지가 2kg, 여기 3kg. 그럼 금방 아시겠네. x는 몇 킬로요? 1kg. y는 몇 킬로? 2kg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다. 좋아. 이거 진짜 한 건가? 자, 여기 사례 한번 보죠. 사례. 어떤 도시 점포 예비가 있다. 자, 두 점포 간의 거리가 8km이다. 여기 면적이 1000이고 B의 면적이 9,000이다. 그래서 여기 기출 문제예요. 여기 기출 문제인데 이게 어렵나 한번 보세요. 전체 거리가 8km가 됐죠? 2, 4, 6, 8. 이걸 잘 못 푼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통신이 복잡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자, 9,000이다. 자, 그러면, 누가 상권이 큰 거예요? 지금 A가요? B가요? B. 그러면 이제 B로부터 상권의 경계가 된 분기점 멀리 있다 그 이야기죠?
여기를 x라고 저는 여기 y라고 넣을게요. 이걸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상권의 크기 약분해요, 일단. 1. 여기는 약분하면 9. 그래가지고 여기다 뭐만 씌우면 된다고요? 루트. 그래서 x는 루트 1이다. 그러니까 1이고, y는 루트 9니까 3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칸에서 한 칸은 x고, 세 칸은 y다. 그 이야기. 그래서 a로부터 몇 킬로 있다고요? 2킬로. 그런 거 보세요, 다. a로부터 몇 킬로예요? 네, 그렇게 풀 수만 있으면 된다. 오케이? 이 공식 자체가, 이 유인력 공식이 이제 책에 있는 공식은 좀 복잡해, 표현이. 사실은. 다 그렇게 써요, 기본선에. 그런데, 기본선 공식이, 컴퓨터가 만든 공식 자체가 이 식에서 유도한 식이에요, 사실은. 변수만 다를 뿐이지, 이 식을, 지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식을 가지고, 유도해서, 저처럼 유도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DADB라면 이제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 저처럼 유도했는데 결론만 다르죠. 저는 결론을 비례식으로 본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비례식을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실은 이 식 자체가 비례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식이 없어도 비례식인 걸 알아. 이게 왜 비례식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례식이죠. 비례식이 왜 비례식이에요, 이거? 제가 x제곱 대 y제곱이 이 식은 4대 1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닌가? 1대 4인가? 4y제곱. 4대 1 맞네. 맞아요. 이렇게 한 비례식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루트를 씌워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잖아, 지금. x 대 y는 루트 pA 대 루트 pb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체 인구수에다가 약분해서 루트만 씌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허프의 평균 소금 모형인데, 여러분 이제 허프죠, 허프. 자, 한번 넘어가 보세요, 허프. 넘어가서, 자, 180쪽 한번 봐보세요. 180쪽 보니까, 공식이 뭐 굉장히 마음에 들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 가지고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까지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그렇게 착실하게 써는 것 뿐이고, 이렇게는 못 풀고, 이것도 이제, 제가 미리 이야기한 대로, 확률적 성권 모형이다, 또는 확률 모형이다. 또는 이걸 허프의 중력 모형이라 그래요. 허프의 중력 모형이다. 그래서 허프도, 자, 보세요. 허프도 중력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만유인력하고 관계가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이런 이야기죠. 만유인력 공식은 똑같은 공식을 제가 다시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됐고. 마찬가지죠, 이것도. 상권의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또는 확률은 상권의 크기에는 반비례한다고요? 비례한다고요? 비례. 그렇죠? 상권과 고객 간의 거리의 제곱은 아니에요. 마찰계수 지수승에는 반비례한다. 정확하게는. 다시. 거리에 뭐에 반비례한다고? 마찰계수 지수승.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거리라고도 하는데 시간거리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마찰계수예요. 만약에 마찰계수가 2다 그러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야기고, 마찰계수가 3이다 그러면은 거리의 제곱의 3승이에요. 3승. 마찰계수가 4다 그러면 거리의 4승에 반비례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마찰계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실제로 마찰계수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딱 보니까 왜 있냐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 지금 봤을 땐 눈에 보이는 건 하나밖에 없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냐, 마찰계수 승의 반비례냐. 오케이? 이 표현이 좀 어려워, 이게. 마찰계수 지수승, 정확하게는. 위에 있는 게 지수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죠. 최근 문제죠, 이거. 사례 한번 보죠, 사례. 자, 지금 180쪽 보고 있어요. 허프의 확률 계산을 잘했는데, 자, 허프의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들이 할인점 A를 방문할 때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그냥 확률만 구할게요. 매출액은 천천히 하고 나중에 하고. 자, X지역의 현재 주민이 얼마냐 봤더니 4,000명이다 그랬고, 1인당 소비액은 이제 객단가가 35만 원이죠. 자, 마찰계수 얼마예요? 2. X적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 B, 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 가정한다. 야, 이건 또 3개나 되네, 점프가. 네.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자,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자, X지역의 주민들인데 여기 이제 A 점포가 있고요. 여기 B 점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C 점포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4,000명이다. 아까 4,000명. 자, A 점포에 대한 것 좀 정보 좀 주세요. 500제곱미터요? 네, 500제곱미터에 5kg. 자, 불러주시죠. 뭐, 자, 5kg. 여기 B 점포는 300에다 10kg? 오, 이거 뭐 장사 안 되겠는데, 이거. 자, C 점포는 450에 15kg요? 여러분, 딱 느낌 좀 오지 않나요, 여러분? 거리가 멀면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상권이 클수록 유리하잖아요. 아까 거리는 반비례 뭐 그런다며요. 공간 마찰 개수가 2니까 제곱의 반비례겠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자, A가 끌고 오는 힘 좀 계산해 보자고요. 힘. 힘 A라고 쓰면 되겠죠? 요거는 500에는 비례하고 5의 제곱에는 반비례이다. 왜 5의 제곱이냐 그러면 마찰 개수가 2니까. 오케이? 네,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 B가 끌고 가는 힘이죠. 힘 B라고 보자. 요거는 크기에는 비례라 그랬죠. 300.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 10의 제곱에는 비례 반비례요? 반비례. 좋아요. 자, C가 끌고 가는 힘 좀 구해보자. 힘 뭐라고 쓰면 될까요? C. 요거는 450에는 비례하고 15의 제곱에는 비례요? 반비례요? 반비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계산기 있으니까 싹 빼기면 돼요, 그냥. 여러분 계산기가 없으니까 저는 암산으로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 다 약분이 되느냐? 되네, 일단. 5로 약분해버리면 100이 남죠? 그 다음에 5로 한 번 더 약분하면 20 남죠? 오케이? 제가 약분 잘하냐면 봐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야기하면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표정도 보고 있고, 지금 우울한 분들이 몇 분 보여. 예. 참으신 분들은 우울하죠. 지금 이제, 이거 동영상 들으셔야 된다 그랬죠. 예. 이거 10으로 약분하면 30이죠. 다시 한 번 10으로 약분하면 제곱이니까 3이죠. 3. 이거는 10으로 약분하면은 30. 15하고 45니까 30. 다시 한 번 10으로 약분하면은 2. 맞나요? 아니, 여러분, 없으면 좀 계산기 좀 두드려봐요, 좀. 이래야 되나, 이거? 가만히 있어봐. 세개에서 맞네. 네,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여기, 레일러 호프 차이는 여기까지는 똑같죠? 요거 구하는 것까지는 완전히 똑같은데 사이를 잘 봐야 돼요. 똑같은 공식을 쓰려면 다른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세 가지 전체 힘에 대해서 A가 갖는 힘이 A 쪽으로 올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힘이 얼마냐? 20 더하기 3 더하기 2. 요게 전체 힘이야. 분모. 요거 분에 A가 끌고 가는 힘이 얼마라고요? 20 이렇게. 그러면 25분의 20이니까 요거는 암산으로 딱 해봐도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은 80%야 80%. 네? 계산해보니까 80% 같아요. 그럼 B가 끌고 가는 힘이 얼마냐 그러면은 분모는 20 더하기 3 더하기 25다 그 얘기예요. 세 개가 끌고 가는 힘이야 전체. 요거 분에 얘가 끌고 가는 힘이 얼마요? 3. 그러면 25분의 3이다 그 이야기죠? 요거는 계산 좀 해주세요. 얼마인지. 4배니까 3, 4, 12, 12%네 뭐. 요거는 20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2. 다시 말해 25분의 2다. 그러면 4%네 4%. 다 합해서 100이 가나 한번 보세요. 4가 아니라 8%. 4배니까. 8%. 다 더해가지고 100이 되나 한번 봐주세요. 100 되나, 그죠? 그럼 참 맞겠네, 뭐. 거기 A가 끌고 가는 힘인가요? 확률 몇 프로예요? 80%. 0.8.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이거. 그럼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그 책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푼다고 그냥, 만일력 공식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아니, 이해하셨으면 이해하셨다고 좀 대답 좀 해봐요. 계산 문제는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그래 지금. 이해 못했으면 쉬는 시간 오시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계산 끝내자는 겁니까? 이제 시작입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계산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야죠. 만일의 공식만 가지고 쫙 풀 수가 있겠다라는 거는 알고 가야죠.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은. 책 있는 공식까지 풀려면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요약심이 57쪽 먼저 봅니다. 공업 입증 좀 이따 보기로 하고. 할머니, 계산하겠어? 얼굴 쳐다보고 하는데 뭐 안 된다 그러면 쪽팔리니까 서로. 고맙습니다. 네. 자, 57쪽에 서울입지로 인하했는데 자, 사전 별 3개 하시고요. 자, 레일리 소멸력급식이죠. 자, 개요 보죠, 개요. 지금 요약집 보고 있습니다. 네. 개요를 보시면, 뉴턴의 만일력 법칙을 원용한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이다. 이번에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다시 어디에는 비례한다고요? 크기. 그 다음에 두 도시까지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요. 이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레일려고 그러면은 지금 허프를 봤더니 둘 다 상권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상권의 크기는 도대체 그럼 뭐냐? 같은 거냐? 사실은 좀 달라요. 여기는 주로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상권 전체 인구수를 많이 주고요. 레일은 뭘로 준다고요? 인구수. 뭐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차피 그렇게 주니까. 레일은 항상 매장 면적으로 줘요. 이제 그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리가 많이 되면 한 번 더 그 둘을 비교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주로 농촌 지역 같은 시골 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백화점 같은 할인점이 몇 개 없어요. 자리에 1개 아니면 2개야.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대도시 모형, 대도시. 대도시는 예컨대 수도 서울에는 백화점이 1개밖에 없어요. 막 수십 개예요. 할인점까지 하면 수십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는 큰 확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장의 크기가 훨씬 영향을 많이 줘요, 인구보다. 그래서 여기는 매장 면적입니다. 매장 면적이었죠, 아까 500제곱미터.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가을 안에 인구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차이를 드러내려고. 도시까지 거리적으로 반비례한다. 자, 3번에 A도시와 B도시의 크기가 똑같다면 두 도시의 상권은 경제는 중간지점이 될 것이고, A도시가 B도시보다 2배 정도 크다면 상권의 경제가 되는 분기점은 B도시보다 A도시로부터 1.4배 정도, 루트 2 정도 멀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여러분 이건 쉬워졌죠. 왜 이게 루트 2냐? 방금 우리가 컨버스 공부해버렸잖아요. 여기까지를 X라 치고 여기를 Y라 치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만 씌우면 된다고요? 루트. 그러니까 Y는 1이 되는 것이고 X는 루트 2가 된다라고 컨버스가 해준 이야기를 그냥 써버렸다, 앞에다. 결론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해해서 이제 모형을 제가 만들어 놨죠. DABB가 있고, BABB는 유인력입니다, 유인력. 그래서 맨 밑에 까맣게 표시된 거 있잖아요. DA 대 DB는 루트 PB분의 PA 대 루트 1이다. 여기 이제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루트 PA 대 PB. 그래서 그거를 직접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다. 문제점이죠. 두 도시 간의 별다른 장애인이 없는 것을 선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형이나 지세 같은 자연적 장애인이나 주민들의 구매 성향 등을 무시한다. 또 구매 중심점이 여러 개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거는 적용이 된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농촌 모형이다 그냥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내려가셔가지고 58쪽에 관할권의 컨버스죠. 무조건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름 나오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일리 법칙을 수정한 것으로 두 도시 간의 분기점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공식이다. 그래서 A하고 B도시 간의 전체 거리를 DAB라 했고 인구는 PA, PB라 그랬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밑에 이제 공식 보니까 뭐 DA 해가지고 루트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있죠. 여기 어렵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 위식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은 비례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은 제가 다 빼버렸잖아요. 결론.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X 대 Y 이퀄 루트 PA 대 루트 PB이다. 그러니까 PA와 PB가 A 상권과 B 상권의 인구수거든요. people 인구수. 그러니까 결국 상권의 인구수에다가 약분한 다음에 뭐만 씌우면 된다고? 루트.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거의 한글로 약분한 후 루트 뭐 이렇게. 그러면 안 잊어먹겠네 절대. 예. 그래서 소위수로 약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작게 쪼개는 거를 요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소위수분이 맞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약분하면 된다. 약분 제일 작은 걸로. 그래가지고 루트 씌우는 것이다. 전체 막 900에다 루트 씌우는 게 아니고 100대 9면 1대 9로 약분한다.
그다음에 중심지 이론인데 컬스터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 규모를 상권의 크기에 따라 고차, 그다음에 중차, 저차 이렇게 나누었다 분류하고 원형의 중심적 인상권이 서로 경쟁을 위해 주변적으로 흡수 경쟁하다가 벌집 모형을 균형을 차지한다 이론이다. 벌집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의 전개에서 자 중심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라 그랬죠. 주변 지역에다가 제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영역입니다. 최소의 고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에 필요한 최소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정화의 도달 범위죠. 그래서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 공간 범위는 시장 지역이다. 자, 이거 꼭 보니까 중심지 성립 요건에서 정화의 도달 범위가 더 가까이 된다고요? 멀어야 된다고요? 멀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잘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벌집 모형이라고 뭐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백화점이 A가 있고, 뭐 할인점도 있고, 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치자. A, B, C.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원형으로 상권이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는 장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권을 줄이려고 그럴까요? 늘리려고 그럴까요? 이렇게 늘리죠. 늘리면 중첩 공간이 안 생길까요? 생길까요? 이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광고도 막 투입해야 되고. 광고 해봤자, 전단지 뿌리면 이리 오고, 안 뿌리면 비로 하고.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 이 지역은 한 번 광고는 계속 이리 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나눠서 갖자,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상권이 많이 몰려있는 게 딱 어떻게 되느냐. 뭐 상권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잘 그리면 돼요. 이게 이제 시간에 걸리니까 잘 안 그리는데 이거 시험엔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상권이 딱 칠 때 이렇게 상권을 쪼개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벌집이에요. 벌집 육각형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걸 등방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벌집 구조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까 뭐 개요의 위에 가로로 홀스타의 중심지 이론의 세 번째 좀 맨 끝에 세 번째죠. 서로 경쟁을 해서 주변적으로 흡수 경쟁하다 마지막에는 뭐가 된다고요? 벌집 모형이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림도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중첩됐다가 벌집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왜 벌집이 되는 겁니까? 왜? 아니 뭐 벌집 말고 사각형이나 뭐 이런 거 되면 안 되나요? 육각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려고 그러는데 이거? 네? 벌집의 특성이 어떤 게 있어요? 이 벌집의 특성은 다 맞벽 구조죠. 모든 집이 다 한 면을 공유하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제 이게 일부러 원자재를 토양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집을. 그러니까 최소 원자재로 집을 많이 만들어서 알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이게 알을 저장하는 공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육각형을 만든 것이고, 상권은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완벽하게 다 똑같습니다. 정삼각형이 6개 모여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송거리가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같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완벽한 모형이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인데, 뭐 시험에 좀 나온다 그랬죠. 동그라미 고차일수록 중심의 거리가 더 멀고 저차일수록 가깝다. 아까 했고 이번에 고차일수록 규모가 더 커지고 다양한 중심지 규모가 갖는다 했고 3번에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하셨죠. 그 다음에 4번에 중차원 중심지가 포함하는 저차 중심지의 수는 고차 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분포가 늘어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줄어든다. 이 포서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중심지 고차와 저차로 해가지고 숫자는 고차일수록 화살표가 아래로 올라가서는 적고 저차일수록 많다. 그런 이야기죠? 해석하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맨 끝에 배후지의 범위는 고차일수록 화살표가 위로 갔으니까 넓고 저차일수록 넓다고요, 좁다고요? 좁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걸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면 아주 충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용 빈도 좀 이야기 드릴까? 이용 빈도? 고차원 중심지 백화점은요 우리가 매일 가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빈도가 낮아요. 그러면 동네 고물가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제 맥주 없으면 하나 사가고 뭐 콩나물 없으면 사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빈도가 낮다고요, 높다고요? 높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이용 빈도라고 한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병간의 이번에 허피 중심지 이론에서 확률적 상권 모형이죠.
이를 소멸급증 수정보하는 것으로 자, 구매중심지가 여러 곳인 대도시에서 상점 간의 점포 패턴, 쇼핑 패턴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하였다. 거리 마찰 개수를 이용하여 자연적 장애 요인이나 주민들 구매 성향 등을 반영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해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뭐 여러분이 할 만한 문제죠. 기존 매장이 4천, 신규 매장이 9천, 그 다음에 A도시 인구가 5만, 신규 할인 매장을 이용할 가능성은 매장 면적에는 비례하고 거리 마찰 개수에 따른 지수 수에는 비례해 반비례요? 반비례. 그렇죠. 그래서 거리 마찰 개수의 자연적 장애 요인이나 주민들 구매 성향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마찰 개수가 2라고 가정하면 기존 할인 점포가 끌고 가는 힘이다. 자, 이제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쉬우니까 바로 하죠. 여기다. 좁은 데다 할게요. 그냥 쉬우니까. A. 여기는 B. 여기는 소비자 거주지. 그래서 자, 여기가 뭐 매장 면적이 얼마라고요? 4천. 여기가 2kg겠네. 여기는 9천. 그러면 3kg겠는데? 전체는 5만? 그러면 이제 암산으로 나왔네. 반반 가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제 나중에 공부가 되면 암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런 거는 남들이 오래 걸릴 때 우리는 15초, 20초에 끝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를 한 개라도 더 풀지. 요거는 자, 분자에다 뭐 있을까요? 그것만 불러주세요. 분모에다 뭘 쓸까 그럼? 그렇죠. 거리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2의 제곱을 쓰라 그 이야기시죠? 분자에는 4천 쓰라는 이야기네, 그죠? 그 이야기 하셨구나. 제가 잘못 들었어요. 예. 여기 힘 비는 어떻게 하냐? 그럼 분자 불러주세요. 9천. 분모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잘하실 수가 한 번에. 그러면은 이거는 2에서 하니까 나눠버리면 1000이죠. 여기는 3, 3, 9니까 나눠버리면 1000이죠. 양쪽 힘이 똑같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신규 점포, 여기가 신규인데, 여기가. 신규가 끌고 가는 힘 그러면 요거 더한 게 전체 힘이죠. 1000 더하기 1000 이게 분모, 전체 힘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신규 점포가 끌고 가는 힘은 얼마냐? 1000. 2000분의 1000이니까 몇 프로냐? 50%. 그래서 5만 명의 절반이 신규 점포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그렇게 풀어놨죠. 신규 점포로 갈 확률, 그래서 1000 더하기 1000 이제 이해하셨죠, 그거? 분의 1000이다. 그래서 25,000명이다. 이렇게 풀어야지. 책에 있는 공식 시그마만 어쩌고저쩌고 해버리면 죽어버린다, 이거.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다. 앞으로는 대도시에서 상점거리 점포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점포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동적 소비자이다.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에 고민을 또 시가지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특정 지역에서 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상관은 소비자 기호 또는 소득관계를 참작해가지고 선택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 그 위에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것, 이것도 또 시험 한번 나왔죠. 기업하는 일반적으로 소비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사람들은 먼 곳을 좋아한다고요? 가까운 곳을 좋아한다고요? 가까운 거. 2번 적당한 거리에 백화점이 있다면 인구는 호가게 저참 중심지는 들어갈까요? 지나갈 수도 있을까요? 지나갈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자, 길거리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래서 야 가만히 있어. 이제 차려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제 뭐 맥주도 좀 한 박스 사고 뭐 오징어도 한 마리 살까? 뭐 출출한데 두고두고 먹자.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고물가게에 있어요. 소매점포가. 소매점포가 있는데 여기서 차를 세우려고 봤더니 저 앞에 백화점이 보이더라. 적당한 거리에. 사람들은 먼 곳을 좋아한다고요? 가까운 곳을 좋아한다고요? 가까운 곳. 그렇지만 적당한 거리에 백화점 같은 고층 중심지가 있다면 이 일이 들어간다고요?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레일리는 설명을 못하는 부분을 얘는 하는 거예요. 레일리는 아까 무조건 상권의 크기가 크면 좋고 거리는 가까워야 좋다 그랬으니까 가까이 갈 줄 알았는데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 봤더니 지나갈 때도 있더라. 확률적으로.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어떨 때요? 가까운 거리에 뭐가 있다면 고층 중심지가 있다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고층 기술수로 이유는 수송 가능성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배달이 쉽기 때문이고 차를 주차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공의 시장 확장 방법 해가지고 아까 시장 침투 공간 독점 다 했죠? 아까 그걸 확인했으니까 내꺼작 얘만 보시면 돼. 얘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이론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죠. 뭐. 조금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